어머님, 회사 홍보 영상 촬영에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화목한 가족 모습이 필요해서요.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에 60대 시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라야, 우리 분기별로만 보기로 했잖니. 이번 달은 분기가 아니야. 전화 너머로 흐르는 정적.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여 년을 학교 급식실에서 보낸 탓이겠죠.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던 그 시간이 지금도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집은 고요합니다. 정우는 아직 잠들어 있고 딸 민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저 혼자만이 이정막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조차 습관처럼 가볍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머릿속으로 수백 명의 식단을 계산했을 텐데 이제는 딸랑 3명분의 반찬만 생각하면 됩니다. 시금치, 달걀, 김치, 어제 남은 멸치볶음.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손이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하니 냉장고 앞에 서 있다가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아, 그냥 간단하게 하자. 혼잣말을 하며 물컵을 내려놓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싸하고 흐르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깹니다. 쌀알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천천히 저으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지금 태민이는 뭘 먹고 있을까? 소라가 아침을 차려줄까? 아니면 둘 다 바빠서 간단히 빵이나 시리얼로 때울까? 알 수가 없지. 작은 한숨과 함께 쌀을 압력솥에 옮겨 담았습니다. 물 높이를 맞추고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릅니다. 위잉 하는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저는 다시 냉장고를 엽니다. 시금치를 꺼내 다듬고 달걀을 꺼내 프라이팬을 올립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 김이 오르는 냄새, 이 모든 게 제 아침의 의식입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머리는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합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태민이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더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이제는 명절이나 생일에만 연락이 옵니다. 그것도 소라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형식적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딱 그 정도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스스로를 다독이며 달걀 프라이를 접시에 옮깁니다. 노른자가 반숙으로 익어 살짝 흐르는 게 정우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시금치도 데쳐서 참기름에 묻히고 어제 남은 멸치볶음을 작은 접시에 덜어냅니다. 밥상을 차리는 동안 6시가 넘어갑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냅니다. 정오의 알람이 울리고 곧 침실에서 기지개 켜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지는 7시가 넘어야 일어날 겁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니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던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로 뭔가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정우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잠옷바람 그대로입니다. 그냥 눈이 떠져서 아직도 그 버릇이 안 없어졌네. 이제 쉬어도 되는데 몸이 기억하나 봐. 정우가 제 어깨를 토닥이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밥상에 집중했습니다. 국그릇을 놓고 수저를 챙기고 반찬을 가운데 배치합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수를 마친 정우가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 가게 일찍 나가야 돼. 에어컨 수리 예약이 있어서. 그래, 아침은 든든히 먹고. 민지는 아직 자고 있어.
나중에 일어나면 먹으라고 해야지. 밥을 뜨고 국을 마시고 반찬을 집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이 자리를 봅니다. 비어있는 의자 하나. 예전에는 태민이가 앉아있던 그곳입니다. 태민이한테 연락 왔어? 정우가 불쑥 묻습니다. 아니, 없어. 그래도 가끔은 전화라도 하지. 바쁘겠지만. 바쁘니까 그러는 거지. 더 이상 말을 이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정우도 더 묻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런 식으로 태민이 이야기를 끝냅니다. 시작도 짧고 끝도 빠릅니다. 말을 길게 하면 서로 마음만 불편해지니까요. 그나저나 오늘 날씨 좋다던데. 저녁에 같이 산책할까? 정우가 화제를 돌립니다. 그래, 좋아. 요즘 걷기 운동 안 한 지 오래됐네. 건강해야지, 우리. 이제 둘이 오래 살아야 하는데. 둘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족은 넷에서 셋으로, 그리고 이제는 둘로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지도 언젠가는 자기 삶을 찾아 나갈 테고, 그러면 정말 둘만 남겠죠. 맞아, 건강이 최고지. 저도 밝게 대꾸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정우가 눈치챘는지 제 손을 가볍게 잡습니다. 선아야, 너무 생각하지 마.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알아, 나도 알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자식은 결국 제 삶을 사는 거고 부모는 그저 뒤에서 응원하면 되는 거라는 걸. 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며느리의 웃음소리도 듣고 싶으며 혹시 생길지 모를 손주의 얼굴도 보고 싶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우가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러 갑니다. 저는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밥알 몇 개가 남은 그릇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다들 제가 차린 밥을 맛있게 먹고 빈 그릇을 보며 잘 먹었습니다 하던 그 순간들이 제 보람이었으니까요. 지금도 보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우는 여전히 잘 먹어주고 민지도 가끔 엄마 밥이 최고야 하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옆자리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주황빛이 번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세상은 오늘도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여보, 다녀올게. 현관문이 열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심히 다녀와. 저녁에 봐. 쿵, 문이 닫히고 다시 집은 조용해집니다. 설거지를 마저 하고 행주로 식탁을 닦고 정리된 부엌을 둘러봅니다. 깨끗합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뭘 하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TV를 켤까, 책을 읽을까, 아니면 산책을 나갈까? 선택지는 많지만 어느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앉아서 생각에 잠기는 게 요즘 제 아침입니다. 문득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을 엽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 제가 보낸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세요입니다. 읽은 표시는 모두 떠 있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민지는 방에서 자고 있고 태민이는 뭐 바쁘겠죠.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까?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죠. 애들이 바쁜 걸 이해해야 합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 거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깨어나는 아침, 습관처럼 차리는 밥상, 비어있는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이면 이 빈자리가 자연스러워질까? 아니, 정말로 자연스러워져도 괜찮은 걸까? 답은 아직 모릅니다. 그저 오늘도 내일도 새벽 5시면 눈을 뜨고 밥을 짓고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할 뿐입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민지가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아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떴다는 알림이었죠. 요즘 보기 드문 일이라 반가운 마음에 얼른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발신자는 소라였습니다. 며느리 이소라. 결혼 3년 차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똑 부러지는 여자입니다.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르고 단정했으며 태민이를 잘 챙기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 차갑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가족 모임은 분기별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개인적인 연락은 저희에게 부담이 되니 양해 부탁드려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분기별, 1년에 4번, 석 달에 1번, 갑작스러운 방문 금지, 개인적인 연락 부담, 양해, 이해, 단어 하나하나가 따로 놀았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공지문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내는 업무 메일처럼 딱딱하고 일방적이었죠. 이게 무슨... 중얼거리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채팅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우, 민지, 태민, 소라. 4명 모두 방에 있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읽음, 민지 읽음, 태민 읽음.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민이가 제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제 배우자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면 즉시 전화해서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바빠서 그래 하고 설명이라도 했을 겁니다. 변명이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태민이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아팠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빨래는 그대로 바구니에 담긴 채였고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는데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진 것 같았습니다. 분기별,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누군가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바쁜 젊은 부부가 자주 만나기 힘들 수도 있죠. 갑작스러운 방문이 불편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연락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족인데 가족한테도 이렇게 선을 긋나요? 예고도 없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통보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답장을 쓰려고 키보드를 열었습니다. 소라야, 무슨 일 있니? 우리가 뭘 잘못했니? 타이핑하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너희가 편한 대로 해. 이것도 지웠습니다. 너무 삐친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 이해할게.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무슨 말을 해도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이해한다고 하면 속이 상하고, 물어보면 따지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억울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꾸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 너무 자주 연락했나? 명절 때 음식을 너무 많이 싸줬나? 아기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본 게 실수였나? 소라 생일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나?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니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그래, 제가 좀 오지랖이 넓었죠.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들고 가기도 했고,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걱정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불도 안 켜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퍼지자 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정우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얼굴이 안 좋은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채팅방을 보여줬습니다. 정우가 안경을 고쳐 쓰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와서. 태민이는 뭐래? 아무 말도 안 해. 전화해봤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정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다 저래.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그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 소라 입장도 이해는 돼.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바쁘겠어. 정우는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석 달에 한 번만 보라는 거야?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겠지.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정우 앞에서 우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아야, 진정해. 우리가 화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나 화 안 내 그냥 서운할 뿐이야. 서운함.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누군가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 저녁을 차렸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밥을 퍼고 국을 담고 반찬을 올렸습니다. 민지가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괜찮아. 채팅방 메시지 봤어. 언니가 좀 그렇긴 하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언니 입장도 이해는 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거리두기 하잖아. 근데 방법이 좀 그렇긴 해. 일방적이랄까? 민지의 말이 공평했습니다. 양쪽을 다 이해하려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우가 가게 이야기를 하고 민지가 회사 불평을 하고 제가 동네 소식을 전했을 텐데 오늘은 수저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밥을 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민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정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관계에도 사용 설명서가 붙는구나.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는 꼭 제품 설명서 같았습니다. 주의사항, 사용 제한, 보증 기간. 가족이라는 관계에도 이제는 규칙과 경계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걸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민지는 방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라의 메시지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읽음사. 하지만 반응은 0. 이게 답인가 봅니다. 모두가 침묵으로 동의한 겁니다. 정호도, 민지도, 태민이도. 저만 혼자 여기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건가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5시에 일어날 겁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리고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밥을 차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자리는 영영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분기별 모임. 그 단어가 어둠 속에서 자꾸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소라의 메시지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태민이도 소라도 심지어 정호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없던 일처럼 넘어가려는 것 같았죠. 그렇다면 저도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아침 인사를 보내지 않고 날씨 걱정을 하지 않으며 잘 지내? 하고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게 됩니다. 가족 채팅방을 열고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타이핑하다가 멈춥니다. 아, 안 보내기로 했지. 지우고 폰을 내려놓고 다시 일상을 시작합니다.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에서 날씨가 추워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동으로 감기 조심해 하고 메시지를 쓰려다가 멈춥니다. 보내지 말자. 기다리자. 손가락이 근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채팅방은 조용했고 전화도 오지 않았으며 태민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허전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혼잣말을 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수저를 정리하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민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보다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0월 15일. 31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미리 용돈을 준비하고 케이크를 예약하고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하고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보고 날짜를 확인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또 부담스럽다고 하겠죠. 분기별 모임만 원한다고 했으니 생일 축하도 분기에 맞춰야 하나 싶었습니다.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신경이 쓰였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태민이가 먼저 연락할까 싶어서였죠. 엄마, 오늘 제 생일인데 통화 가능해요? 같은 메시지가 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우가 돌아왔고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빠 생일 아니야? 응. 연락 안 했어? 안 했어. 왜?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니 딸 앞에서 서운함을 드러내는 것 같았고 둘러대자니 거짓말 같았습니다. 바쁠 것 같아서. 그래도 생일인데 내가 연락해 볼까? 내가 알아서 해.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은 자연스럽게 오빠에게 연락하는데 엄마인 저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까? 밤 10시쯤 태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민지의 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확인하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고맙대. 바빠서 연락 못했는데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그래. 엄마한테는 연락 안 왔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지 않았으니까요. 민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내가 말해볼까? 엄마한테도 연락하라고. 아니야, 됐어. 바쁘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래도 괜찮아, 진짜. 민지를 안심시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운했지만 동시에 조금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겁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을 겁니다. 태민이네가 오면 푸짐하게 먹이려고 온갖 음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는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지내자.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들 안 부를 거야? 분기별로 보기로 했잖아. 추석은 분기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약간 비꼬는 투였습니다. 정우도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끼리.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몇 가지, 전 몇 개, 나물 조금. 정우와 민지와 셋이서 조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뭔가 허전하네.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딱 우리 사이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쓸쓸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세 명이 먹기에 딱 맞는 양이었고 치우기에도 편했으며 무엇보다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지야. 추석 잘 보내. 우리는 소란의 부모님 댁에 있어. 건강하세요. 짧았습니다. 덕담도 없고 안부도 없고 그저 어디 있다는 보고만 있었습니다. 읽고 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긴 게 아니라 허탈해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잘 지내하고 보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형식적인 답장을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기계가 자동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명절도 지나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침묵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채팅방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뉴스를 봐도 태민이 걱정이 앞서지 않았으며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도 얘한테 싸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와 저녁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정우와 저녁 산책을 하며 동네 풍경을 보는 게 평화로웠습니다.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오후가 여유로웠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좋아졌어. 어느 날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전에는 뭔가 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펴졌고
입가에 여유가 생겼으며 눈빛이 차분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줄었습니다. 태민이가 연락하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았고 소라가 규칙을 강조해도 화나지 않았으며 명절에 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운했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우와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아야. 응? 요즘 마음 좀 편해진 것 같아? 응, 조금. 다행이다. 너 고생 많았어.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든든했고 거칠지만 다정했습니다. 우리 둘이라도 잘 살자. 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방에서 작업 중이었고 정우는 TV를 보고 있었으며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관계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났을 뿐인데 삶의 균형이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챙기려다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연습, 그게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연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채팅방을 열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태민이 생각이 나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으며 명절이 다가와도 준비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제 생활에는 리듬이 생겼고 그 리듬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요즘은 민지 회사에서 택배 관련 연락이 종종 와서 낯선 번호도 확인하는 편이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 소라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 왔습니다. 소라가 직접 전화를 하다니, 그것도 개인 번호로, 분기별 모임만 하자던 사람이, 소라야. 무슨 일이야? 통화 괜찮으세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 사람들이 내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응, 괜찮아. 말해봐.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번에 기업 홍보 영상을 찍거든요. 직원들 가족 인터뷰 코너가 있는데 어머님께 출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 인터뷰? 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짧게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랑 대화하는 장면만 찍으면 돼요. 1시간 정도면 끝나고요. 말을 이어가는 소라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당연히 승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인데? 이번 주 토요일 오전이요. 시간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묻지만 이미 정해진 일정이었습니다. 제 대답은 형식일 뿐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소라야. 네. 우리 석 달에 한 번씩 보기로 하지 않았어? 전화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라가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건 촬영이잖아요. 일이고요. 가족 모임이랑은 다르죠. 일이면 달라? 네, 어머님. 이건 제 회사 일이니까요. 그리고 1시간이면 끝나요. 부담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담 안 드린다. 그 말이 웃겼습니다. 평소엔 부담된다며 거리를 두더니 필요할 땐 부담 아니라고 하네요. 태민이는 알아? 당연히 알죠. 오빠도 같이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 알겠어.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어머님, 촬영이 이번 주라서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에 답 주셔야 해요.
재촉하는 목소리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연락할게. 네, 꼭 부탁드려요. 어머님 나오셔야 화면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요. 치켜세우는 말까지 덧붙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족. 그 단어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족인가요? 석 달에 한 번 보고 개인 연락은 부담스럽다는 가족이 화목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연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촬영 당일엔 분명 잘해줄 겁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밥상을 차려주고 카메라 앞에서 우리 어머니 최고예요 하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면 다시 석 달을 기다려야겠죠. 아니, 어쩌면 또 용무가 생기면 그때 연락할지도 모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얼굴. 저는 그런 존재가 된 걸까요? 평소엔 부담스럽지만 회사 영상에 나올 땐 필요한 그런 소품 같은 존재. 저녁 때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하며 소라의 전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우는 국을 떠먹다 멈칫했습니다. 촬영? 응, 회사 홍보 영상이래. 화목한 가족 장면이 필요하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고 연락한다고 했어. 정우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솔직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지만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건 싫었습니다. 선아야, 내 생각은 이래.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쉽게 되면 고민을 안 하지. 왜 안 돼? 내 시간이고 내 선택인데. 정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 그래도 엄마인데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니까 아들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며느리가 어렵게 부탁하는데 거절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덮고 걷고 다시 덮고 또 걷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촬영장에 가면 어떨까? 소라는 웃으며 맞아줄 겁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태민이도 반갑게 인사할 겁니다. 엄마 고마워. 카메라 앞에서 밥을 먹고 대화하고 웃을 겁니다. 연출된 화목함.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수고하셨어요 하고 떠날 겁니다. 다음 만남은 또 석 달 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깬 겁니다. 물을 마시고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은데 죄책감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가족이니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 하지만 그 의무감은 누가 만든 걸까요? 소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부담스럽다고. 분기별로만 만나자고. 그 규칙을 정한 건 소라였습니다. 제가 동의한 건 아니지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나와달라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우가 일어나고 민지가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식사 중에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촬영 어떻게 할 거야? 안 갈 것 같아.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거절할 거야? 응. 오빠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건 오빤 생각이니까 상관없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결정한 거면 난 찬성이야. 고마워. 오전 10시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에 받았습니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소라야, 미안한데 이번 촬영은 못할 것 같아. 네? 왜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분기별로만 보기로 했잖니. 이번 달은 분기가 아니니까. 어머님, 그건 가족 모임 얘기고 이건 촬영이잖아요. 나한텐 똑같아. 만나는 건 다 만나는 거니까. 하지만 이건 제 회사 일인데요. 저 이것 때문에 팀장님한테 어머님 나온다고 보고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먼저 확인하지 않고 보고한 거잖니. 미안하지만 난 못 가. 태민 오빠한테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말해. 오빠가 뭐라고 할 텐데요. 그건 오빠 선택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소라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답하거나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죄책감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감정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선택한 겁니다. 아들이 실망할까봐, 며느리가 섭섭해할까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한 규칙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오후에 태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소라한테 들었어. 촬영 안 나온다고? 응, 안 갈 거야. 왜? 1시간이면 끝나는데. 너희가 분기별로 만나자고 했잖니. 이번 달은 분기가 아니야. 엄마, 그건. 태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 필요할 땐 괜찮고 필요 없을 땐 부담스럽고 그런 거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태민이 한참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소라가 좀 급하게 부탁한 것 같네. 괜찮아. 나도 이해해.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대신 너희가 정한 규칙은 나도 지킬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제 얼굴에 빛이 닿았고 그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선택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라의 전화를 거절한 이후 석 달이 또 지났습니다. 태민이에게서 간간히 형식적인 메시지가 왔지만 저도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내, 응. 너희도 그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길게 물어보지도 걱정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나눠준 프로그램 안내지를 보다가 도예 수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을 만지는 거라니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정호에게 말했더니 좋지, 해봐 하고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지하 공방에 들어서니 흙 냄새가 났습니다. 촉촉하고 차가운 냄새. 6명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고 모두 저처럼 5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선생이라고 합니다. 강사가 인사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 시범을 보였습니다. 흙덩이를 올리고 물을 적시고 천천히 돌리며 손으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도자기는 서두르면 무너집니다. 천천히 흙의 리듬에 맞춰야 해요. 그의 손끝에서 둥근 그릇이 올라왔습니다. 마법 같았습니다. 무형의 덩어리가 형태를 갖추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자, 이제 직접 해보세요. 제 앞에도 물레가 있었습니다. 흙덩이를 올리고 발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윙, 물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얹자 차가운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힘을 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흙이 찌그러져요. 김 선생이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니 무너지고 빼니 모양이 안 잡혔습니다. 흙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그의 말처럼 천천히 했습니다. 급하게 만들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흙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투박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두께도 들쑥날쑥하고 모양도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첫 작품치고 훌륭합니다. 김 선생이 칭찬했습니다. 이거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건조시키고 초벌구이하고 유약 바르고 재벌구이하면 됩니다. 1달 정도 걸려요. 1달.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완성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흙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것을 만졌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어땠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그릇 만들었어? 응, 엉망이지만. 그래도 내가 만든 거잖아. 정우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못생겼어도 제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다녔습니다. 물레 앞에 앉으면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흙과 손의 감각에만 집중했습니다. 돌아가는 물레, 차가운 흙, 물의 촉감,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했습니다. 2번째 작품을 만들 때였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높이 올리려다가 그릇이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무형의 덩어리로 돌아갔습니다. 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흙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김 선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릇은 자기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너무 높이 올리면 무너지고 너무 크게 벌리면 찌그러져요. 적당한 크기, 적당한 두께가 중요해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적당한 크기, 적당한 두께,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그게 그릇을 오래가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흙을 다시 치댔습니다. 이번엔 욕심을 버렸습니다. 너무 높이 올리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흙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3번째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처음 것보다 나았습니다. 모양도 균형이 잡혔고 두께도 고르며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는군요. 김 선생이 웃었습니다. 그릇은 넘치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담아야 해요. 욕심내서 가득 채우면 결국 깨지거든요. 넘치지 않는 그릇.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1달 후 첫 작품이 완성되어 왔습니다. 초벌구이를 거쳐 하얗게 변한 그릇에 유약을 발랐습니다. 파란색을 골랐습니다. 바다 같은 색이었습니다. 재벌구이 후에 색이 나옵니다. 어떤 색이 될지는 가마를 열어봐야 알아요. 또 기다림이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기다림.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완성품을 받았습니다. 파란 그릇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색이 진했습니다. 깊은 바다색 같았습니다. 투박했지만 단단해 보였고 삐뚤었지만 정감이 갔습니다. 예쁘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져와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그 그릇에 과일을 담았습니다. 사과 2개, 귤 3개. 딱 맞았습니다. 넘치지도 비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야?
민지가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응, 도예 수업에서. 진짜 예쁜데? 엄마 재능 있나 봐. 재능까지는 모르겠고 재미는 있어. 그거면 된 거지.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재미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수업을 계속 다니며 여러 개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접시, 찻잔.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잘 만들어졌고 어떤 날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혼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남편과 사별한 사람.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30년을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애들이 엄마는 엄마 인생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다가 문득 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근데 흙 만지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 안 나요. 저도요. 그냥 흙이랑 저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여기 온 거였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으려고. 몇 달이 지나자 제 방에 그릇들이 쌓였습니다. 크고 작은 그릇들. 모양도 제각각이고 색도 다양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어디다 쓸 거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쓸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응, 천천히. 그릇은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담고 차를 마시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제가 만든 그릇을 썼습니다. 파란 밥그릇에 밥을 담고 초록 국그릇에 국을 담았습니다. 투박하지만 정겨웠습니다. 기계로 찍어낸 완벽한 그릇보다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쓰니까 밥맛이 다르네.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그래. 같은 밥, 같은 반찬이지만 다른 그릇에 담으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도자기의 미학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투박함, 자연스러움,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손길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흠집이 있어도 삐뚤어도 그게 오히려 개성이 된다는 것.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완벽한 효도도 완벽한 사랑도 없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견딜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모든 걸 담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그릇의 크기를 알았으니까요. 넘치게 채우면 결국 깨진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태민이와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분기별로 만나기로 했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자주 연락하지도 무리하게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없지만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관계 역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숨 쉴 공간을 주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온도. 새벽 5시 여전히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일어나서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시 누워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그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제 리듬대로. 창가에 제가 만든 그릇들이 햇빛을 받아 빛납니다. 넘치지 않는 그릇들. 각자의 크기만큼만 담고 각자의 역할만큼만 하는 그릇들. 완벽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이며 무엇보다 제 손으로 만든 것들. 제 삶도 그렇게 빚어가고 있습니다. 넘치지 않게, 비우지도 않게 적당히 채우며 천천히 제 속도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